우선 발표를 시작하기 앞서서 간단하게 발표를 하게 될 저희가 누군지 소개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저희는 고려대학교 율내과학 동아리로 뇌세포 이름이 뉴런과 새롭게 배우다라는 뜻의 뉴런을 합쳐서 동아리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25개의 다양한 학과에서 모인 40명으로 이루어진 동아리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세션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직접 뇌파를 측정하는 기계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직접 심리 실험을 진행을 해서 학회에 발표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실험과 관련된 다양한 스터디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한 학기마다 관심 있는 분야의 교수님을 직접 저희한테 모셔서 초청 강연을 진행하기도 하고 철학마을과 같은 다른 동아리들과 연합 세션을 진행하기도 하고 이 외에도 동아리 박람회에서 작년에 뇌 칵테일을 나눠드리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해부를 직접 실습을 해보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관심 있는 분야의 교수님과 인터뷰를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오늘 뉴로섹시즘에 대해서 발표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뉴로섹시즘이라는 단어가 매우 생소하실 것 같아요. 뉴로섹시즘이 뭐냐면 뇌과학이나 생명과학 등 그런 생물학적인 남녀의 뇌 차이를 갖고 기존에 있던 성차별적인 주장들을 다시 재생산하는 그런 이데올로기를 말합니다. 그럼 과연 저희가 남녀 간의 인지적 차이 또는 성격 차이, 특성 차이 등이 정말로 생물학적인 이유에서만으로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이 주제에 대해서 다음 발제자인 박지윤 학우님께서 발표를 이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뉴로섹시즘에 대해 같이 이야기해볼 박지윤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뉴로섹시즘이란 기존의 성차별적 주장을 강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성별 간 생물학적 차이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뉴로섹시즘 용어는 심리학자 코델리아 파인이 자신의 저서인 젠더, 만들어진 성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예요. 고정적으로 배선된 성차이가 이미 존재해서 바뀔 수 없다거나 여성과 남성은 다 각각 더 잘할 수 있는 직업이라든지 역할이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뉴로섹시즘이라고 합니다. 뇌과학적 연구 자료들을 활용해 여자와 뇌와 남자의 뇌는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죠. 또 CEO들조차도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알면 더 유리합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시대예요. 그렇다면 정말로 여자와 남자는 생물학적으로 뇌가 다를까요? 그리고 만약에 다르다면 이 차이가 정말로 사회적인 활동이라든지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큰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줄 만큼 큰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토의해보고 저희가 책을 읽고 논문을 읽어서 알아낸 것들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진화심리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진화심리학 자체가 인간의 심리적인 행동이나 심리적인 기저들이 진화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진화심리학에서도 굉장히 많은 뉴로섹시즘이 보이고 있어요. 나는 과학이 말하는 성차별이 불편합니다 라는 마리 루티 씨가 쓴 책에서 논문들의 이제 논리 구조 같은 걸 굉장히 잘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보고 있어요. 먼저 진화심리학에 고정적으로 설명되는 남자와 여자를 먼저 보고 이제 들어가야겠죠? 어때요?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남자는 사냥을 했어. 그래서 공격적이야. 그리고 자손을 많이 퍼뜨려야 돼서 성욕이 굉장히 왕성하고 본능적이야. 절제가 안 돼. 라는 설명 많이 들어보셨죠? 자, 여성? 근데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보다 이렇게 명확한 설명이 없다고 방금 말씀드린 책의 저자인 마리 루티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그분이 주장하시기로는 남성의 이러한 고정적인 모습에 여성을 이제 끼워 맞추기 위해서 조금씩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보이는 것은 여성은 임신이 되게 위험한 행위죠. 또 오래 걸리고 그래서 가장 좋은 정자를 받아서 가장 좋은 후손을 남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행위를 최소화합니다. 그리고 성행위를 저항해요.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책에 나온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성행위에 저항은 함에도 불구하고 성행위를 성공시키는 강한 공격자 혹은 강한 강간자의 이제 씨를 받는 것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진화를 했다라고 정말 놀랍지만 진화 심리학자들의 대가분들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와 같은 것들이 왜 뉴로섹시즘이냐?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남성의 성매매를 뭐 합리화시킨다든지 여성의 성욕은 비정상적인 거야. 원래 너희는 그렇게 진화를 안 했어. 라고 한다든지 이런 성차별적인 어떤 개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뉴로섹시즘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궁금해지죠. 남녀의 진화적 차이를 주장한 논리가 타당한 걸까요? 나는 과학이 말하는 성차별이 불편합니다. 이 책이 저희가 메인으로 읽었던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이러한 진화 심리학의 논문들이 과학적 실험과 그 결과보다는 연구자가 이미 정한 이론, 아까 말했던 그런 게 굉장히 아직까지도 주도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남성과 여성의 프레임인데 이것에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먼저 진화 심리학자 라이트 씨의 연구를 보면 실제로 동물들하고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진화 심리학에서는 동물들이 이러한 진화 양상을 보이고 특히 영장류들이 이러한 진화 양상을 보이므로 우리는 그 영장류보다 더 높은 단계의 진화를 했으므로 이전의 후손들은 이랬을 것이다. 그래서 동물들이 이런 행동을 보이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진화적 요소가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진화심리학자 라이트는 오랑우탄의 강간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강간을 해서 씨앗을 많이 퍼뜨리는 것이 출생률을 가장 높이는 방법이다. 그리고 실제로 오랑우탄은 이런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고로 우리는 진화심리학적으로 이러한 남성의 공격성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심리학자들이 연구에 따르면 침팬지와 보노보가 훨씬 더 인간에게 가까운 영장류예요. 그리고 이들은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고 오랑우탄이 굉장히 특이한 전략을 사용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심리학자가 야 오랑우탄은 이런 전략을 사용해. 인간도 이렇게 진화한 거야 라고 말하면 설득력이 있잖아요. 보노보라든지 침팬지 같이 우리와 더 진화적으로 가까운 동물들이 이런 행동을 안 한다는 걸 모르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연구에서 차별적으로 연구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다음으로 진화심리학자 버스의 연구를 볼게요. 이 연구는 굉장히 큰 연구예요. 1만 명의 실험 참여자가 있었고요. 37개국에서 국제적인 연구를 했습니다. 진화심리학자 버스는 그의 일반 독자들을 위한 저서 욕망의 진화라는 책에서 여성과 남성은 배우자에게서 다른 것을 원한다. 그리고 여성은 자신의 성을 남성의 물질적 자원과 교환한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한 연구 논문에 의하면 디스커션에 써있기를 실제로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문화적 차이가 훨씬 더 지배적이며 성 차이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전체 설명에서 2.3%에 불과했다라고 디스커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책을 쓸 때는 이런 논문을 읽지 않고 그냥 과학 교양 서적만 읽는 대중들한테 쓰는 책을 쓸 때는 이러한 주장을 굉장히 과격하게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진화적으로 다르고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났다라는 식의 주장을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책들을 읽을 때 주의를 해야 된다는 점도 같이 볼 수 있겠죠. 이번엔 드디어 남자와 여자에 대한 뇌과학 연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의 현상을 설명하고 정당하기 위해 뇌를 살펴보는 거는 새로운 일이 아니에요. 17세기의 프랑스 철학자 니콜라 말브랑슈라는 사람은 여성은 추상적인 모든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왜냐? 뇌섬유가 예민해서 그래 라는 설명을 했어요. 근데 지금 들으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때의 과학적 수준에서는 여자의 뇌섬유가 더 예민하대. 그러면은 말이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21세기에는 이렇게 성차별적인 과학적 주장을 듣는 건 조금 힘들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듣고 있죠. 이성적이고 공간 증강 능력이 뛰어난 누구 뇌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또 감성적이고 언어 능력이 뛰어나 누구의 뇌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얘기를 아직까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을 보시고 마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보여드린 거는 이제 행동 실험이죠. 국가별 차이와 문화적 차이와 아까 데이비드 버스의 연구처럼 성 차이를 봤을 때 이제 문화적 차이가 굉장히 압도적이었다라는 걸 본 건데 그렇다면 뇌는 어떨까요? 생물학적이고 물리적인 뇌의 차이가 남자와 여자에게 존재할까? 그리고 실제로 그 차이가 정말로 너무나 큰 인지적 차이를 야기해서 뉴로섹시즘이 말한 것처럼 직업적 차이라든지 역할의 차이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만큼 클까? 그들의 성차별적 주장이 이러한 것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근거들을 봤을 때는 어떠할까를 보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과학 연구에서 남녀의 뇌 차이가 있다는 연구는 꽤 많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는 염색체가 다르고 뇌 자체가 우리의 몸을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 호르몬 작용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이 다른지 인지적인 게 다른지 아니면 뭐 생물학적인 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논문을 좀 찾아봤어요. 맨 처음에 보실 이건 Sexually Dimorphic Nucleus라고 해서 시상하부 하이포탈라무스에 있는 핵이에요. 이게 이제 여성보다 남성이 5배에서 8배가 크다고 알려져 있는 핵인데요. 쥐 병변 연구에 따르면 쥐 병변 연구라는 쥐의 뇌를 이제
뭐 자르거나 어떤 손상을 입혀가지고 행동의 변화라든지 이런 걸 보는 건데 발전기 발생을 줄인다고 알려져 있어요. 보시면 여기선 크게 잘 안 보일 텐데 이만큼이 메일의 이제 밀도가 높은 SDM 부위고 여기가 여성이고요. 여기 안드로게나이즈드 피메일이라고 여기 돼 있는 부분은 남성하고 거의 비슷한 크기를 가지는데 이게 그 호르몬적으로 남성화된 여성의 뇌거든요. 그래서 이 부위의 크기 차이는 호르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한 실험에서는 다양한 뇌 부위를 봤어요. 템포럴 림빅 시스템하고 프론탈 브레인 볼륨에서 fMRI라는 기술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요. 먼저 fMRI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고 갈게요. fMRI라는 것은 뇌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촬영하는 기술이에요. 우리가 뇌를 쓰면 거기에는 신경세포들이 있고 걔네들이 막 파이어링 활동을 하겠죠. 그럼 당연히 에너지가 쓰이고 산소가 쓰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산소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혈류량이 그쪽으로 모일 거고 혈액이 그쪽으로 모이면 그 혈액이 산소를 가지고 있는 헤모글로빈하고 안 가지고 있는 헤모글로빈하고 좀 다른 자기장 영상이 촬영이 돼요. 그래서 그 차이를 가지고 내 영상을 촬영해서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는지를 간접적으로 보는 것이 fMRI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에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이제 다른 데보다는 orbital frontal cortex에서 실제로 좀 차이가 있었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남녀를 대상으로 공감 능력에 대한 검사와 테스트, fMRI 스캔을 했습니다. 신경심리학적 차이, 설문지나 다른 기술들을 사용해서 한 것 같아요. 에서는 7개 중에 1개, 포스트 스캐닝 설문지 조사에서 7개 중에 1개, 감정의 강도에 대한 실험에서 차이를 보였고요. 그리고 다른 것은 없었는데 대신 하나 흥미로운 게 자신과 타에 대해 공감하는 뇌 영역이 좀 다르게 나타났대요. 우측 하전두에서 여성이 좀 더 활동성이 강했고 좌상측두구라는 부에서 남성이 더 우세했습니다. 우리가 공감을 할 때 어떤 부위가 뇌 fMRI에서 더 활성화되는지를 봤을 때 여성과 남성에게서 활동성이 좀 다르게 나타났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뇌 차이에 대한 리뷰 논문을 봤어요. 리뷰 논문은 다른 논문들에 대해서 이제 다시 실험을 보거나 여러 논문들을 모아서 그렇게 한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논문에 따르면 과제의 정확도와 반응 속도를 측정하는 행동 실험의 결과 성 차이는 미미하기는 했지만 존재했다고 해요. 여성은 주의력, 단어와 얼굴 암기, 추리 속도, 그리고 모든 사회적 인지 과제에서 남성보다 더 좋은 수행을 보였고요. 남성의 경우 공감 과제와 움직임 속도에서 더 나은 수행을 보였다고 해요. 행동뿐만 아니라 이제 그레이 매터가 여성이 좀 더 볼륨이 크다는 생물학적인 결과도 나왔다고 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그레이 매터가 뭘까요? 이 뇌를 단면을 잘라보면 여기 이렇게 약간 색이 진한 부분이 그레이 매터고요. 가운데 비교적 하얀 부분이 화이트 매터라고 해요. 얘네들이 이렇게 색의 차이가 나는 것은 왜냐하면 그레이 매터에는 신경세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핵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덴드라이트 엑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핵들이 모여있는 부분이 여기고 줄기들이 이렇게 있는 곳이 화이트 매터예요. 그래서 색이 약간 다르고 이쪽 부분이 훨씬 밀도가 높기 때문에 볼륨이 작습니다. 이거는 또 어떤 설명과도 연관이 되냐면 남성의 뇌가 여성의 뇌보다 평균적으로 좀 크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유가 아마 여성이 그레이 매터 볼륨이 더 크기 때문에 밀도가 높은 뇌가 많아서 작은 것이다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물학적 뇌 차이들이 남녀의 뇌 차이의 근거가 될까라는 걸 보고 싶죠. 아쉽지만 아직까지 연구에서는 이런 답을 확실히 낼 수가 없어요. 다만 저희는 이러한 연구들을 여러분이 접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점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지 설명드리고 싶어요. 이 표를 보시면 아까 그 점 여러 개 나왔던 이 연구의 결과인데요. 이 값을 얘가 유일하게 p-value라고 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값인데 얘가 0.05 이하면은 통계적으로 실제로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연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실제로 값이 다른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여기서 유일하게 이 중에 0.001보다 작아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게 비스라는 항목이네요. 여기서 보시면 값 차이는 굉장히 커요. 남성의 경우 19.83이고 여성의 경우 60.21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p-value가 있었어요, 차이가 있었어요 라고만 보는 것보다 실제 값을 같이 봐야 되는 게 보시면 다른 것들은 오차가 1.9, 2.43이고 32.42가 있는 값은 본 값 자체가 거의 2배가 가까워요. 근데 저희가 이걸 보면은 20회인데 오차 범위가 23이죠.
60인데 오차범위가 21이에요. 물론 이거 자체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런 거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원 값을 보면 이것에 대한 해석을 차이가 있으니까 달라라는 그 단순한 해석으로부터 실제로 이 값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 테이블 2를 보시면 여기도 이제 p-value가 0.05로 나타난 값인데 값이 이제 점수가 2.65고 3.01이에요. p-value가 0.05보다 이하지만 예를 들어 뭐 1점에서 5점 척도라고 했을 때 남자는 2.5 값이고 여자는 2.7 값이 나왔어. p-value는 0.05보다 작아라고 했을 때 그 0.2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라 한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남녀 차이를 대변할 수 있는 값일까? 라는 생각은 한 번 더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 값을 해석할 때 그냥 차이가 있다라는 것만 보는 것보다 실제 값들을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또 이게 아까 욕망의 진화, 데이비드 버스의 배우자에 관한 연구에서 본 건데 제가 값이 되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굿 룩을 가져왔어요. 이건 외모에 대한 그 값의 척도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 값들을 보면 문화적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이 아프리카 값을 보면 이게 평균이고 이게 남성이고 이게 여성인데 1.17이고 0.88이죠. 얘는 1점부터 3점 척도예요. 유럽 이스턴에서 불가리아는 2.39에서 1.95죠. 그냥 일단 국가적으로 굉장히 값의 차이가 나요. 여성과 남성의 차이도 있지만 그리고 1점에서 3점 척도죠. 그러니까 1점에서 100점으로 했는데 여성은 50점이 나오고 남성은 80점이 평균이 나왔으면 이게 정말 유의미한 값의 차이가 있겠구나라고 볼 수 있지만 1점에서 3점 척도이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척도가 단순하고요. 그리고 값 차이도 보면은 0.3 정도의 값 차이가 나왔어요. 그런 것들 보면 이게 과연 정말로 엄청나게 큰 차이일까? 그래서 과학적인 값들을 볼 때, 과학적인 차이라는 것을 해석할 때 우리가 좀 더 주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인간의 뇌는 신경 가소성이라는 게 있어요. 신경 가소성이란 건 뭐냐면 인간의 뇌가 어떤 외부 자극, 경험이라든지 혹은 손상, 어렸을 때 손상을 입었거나 그랬을 때 뇌가 이제 재구조화를 하면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는 한번 태어난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든지 어떤 자극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먼저 신경 가소성이 뭔지에 대해서 보고 가실게요. 보신 것과 같이 이제 뇌는 더 많이 활용하는 부분의 시냅스 연결성이 강화되고 사용되지 않는 부분은 약해지는 형식으로 이제 시냅스 연결성이 바뀝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보면 사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현재 사회는 성의 고정관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학습하면서 뇌가 바뀌게 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측정을 열심히 하고 뇌도 열심히 봤는데 이게 정말 타고난 차이일까? 라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확실히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신경 가소성과 환경의 영향, 성 고정관념을 학습했던 그 영향들을 완전히 순수하게 배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들도 어떤 과학 연구에 대한 결과를 들을 때 같이 참고하시면서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남성과 여성의 뇌 차이를 자꾸 잘못된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걸까? 차이가 있는데 그걸 왜 차별로 변환시키려고 하고 사람들이 그러는 걸까? 이를 심리학자 코델리아 파인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사람들은 사회에 펴져 있는 성적 불평등을 설명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그 이유를 우리 사회에 아주 불공평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남성과 여성의 타고난 차이 탓으로 돌리는 것이 편하다. 뇌과학이 성과 불평등에 관해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지 않는 한 성차이에 관한 오해는 지금보다 더 심해질 것이다. 과거에는 저울 위에 뇌를 올려놓는 것이 최첨단이었던 시대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빗으로 뇌를 조절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기술이 발전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날카로운 칼을 들고 지금 수술대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뇌가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창조하는지 이해하기 위한 여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과학이 야기한 성차별과 과학이 나아가야 될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시기라고 생각하여 발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과학이 나아가야 될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과학이 과연 가치 중립적인가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오래됐죠.
아니 연구라는 건 순수한 거고 그걸 활용하는 사회가 잘못한 거지 라는 주장도 있고요. 세상에 가치 중립적인 연구가 어딨어. 다 사회 안에 있는 건데 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물론 어느 쪽이 답이라고는 결론을 내릴 수 없겠지만 남녀 차이에 대한 연구는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과학자가 자신이 성차별적 의도와 해석을 도입할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본인이 어떤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을 제외하고 또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는데 차이가 없었다가 흥미로우세요? 아니면은 두 그룹을 연구했는데 차이가 있었다가 흥미로우세요? 차이가 있었다가 더 흥미롭죠. 그런 점에서 남녀의 차이를 연구한다는 그 자체가, 즉 차이를 보고자 하는 그 연구 자체가 10개의 항목 중에 하나의 차이가 있으면 그 하나의 차이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연구 설계 자체의 바이어스를 만들어낸다고 할 수 있어요. 또 다음으로 언론의 정보 과장이 있죠. 페이스북 같은 거 보시면 굉장히 자극적인 기사들이 많아요. 남자와 여자는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실제로 다르다더라. 뭐 한 연구에 따르면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실제로는 연구 결과 자체는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혹은 아예 차이가 없는 연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이를 해석하고 사람들에게 퍼뜨릴 때 더 잘 보이고 사람들이 흥미를 받아야 되니까 이를 과장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용자들의 취사 선택이에요. 확증 편향이란 말 혹시 들어보신 분 있나요? 확증 편향이란 말은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말. 나는 원래 이걸 믿어. 예를 들어 내가 남녀가 다르다는 걸 믿어. 그러면 남녀가 다르다는 정보만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이는 경향성이 있어요. 내가 나의 신념과 일치한 정보를 받아들일 때는 그냥 수용해요. 근데 만약에 나와 신념이 다른 연구 결과를 받아들이려고 한다? 그럼 훨씬 더 많은 과정을 거쳐요. 이게 실제로 맞는지, 이 출처는 명확한 건지 훨씬 더 엄격해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신의 신념과 맞는 연구 결과만 많이 받아들이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봐봐, 연구 결과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내 말이 맞아 라고 하는 문제들이 생기죠. 보시면 이것도 되게 많이 나오는 짤인데, 열심히 연구를 했어. 근데 여기서 엄청나게 막 과장해서 하고, 그래서 뉴스에 나오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그게 다시 과학자의 사고에 영향을 줍니다. 과학자들은 이제 권위와 신뢰를 가지고 있죠. 알모 신잡을 보셨던 분들 알겠지만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이것은 신이 말씀하셨다가 신뢰를 얻는 시대가 아니라 한 연구에 따르면 이 더 신뢰를 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과학자가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그 사회가 다시 과학자의 연구와 사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 시점에 저희가 뉴로섹시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과학적인 것들이 정말 맞는 말을 하는지에 대한 검열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발제는 마치겠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방금 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자 해요. 여러분들이 제가 3개의 질문을 드릴 건데,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하죠. 연구자가 왜 남녀 차이를 보고자 할까요? 이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남녀의 차이가 궁금한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남녀가 다르다는 인식이 너무 퍼져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저희는 그 사람을 묘사할 때 야 저기 그 잠바 입은 사람 이렇게 안 하거든요. 저기 잠바 입은 여자, 저기 뭐 코트 입은 남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만큼 그런 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의를 끄는 요소 중에 하나고 굉장히 사람을 나누는데 기본이 되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차별적으로 이루어진 사회가 문제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정말 성평등이 이루어져서 누구를 볼 때 여자로 보지 않고 남자로 보지 않고 그 개인으로 보는 사회가 온다면 과연 그때도 저희는 저런 남녀 간 성차이에 관심을 둘까요? 예를 들어서 백인하고 흑인하고 인지능력 차이 궁금하지 않냐라고 말하면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나 차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논의는 진행이 거의 되지 않아요. 옛날에 많이 됐었죠.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이런 성차별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되고 정말 성차별한 사회가 온다면 과연 그때도 남녀 차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까? 남녀 차이에 대한 게 궁금할까?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분들 있나요? 특정한 실험에 모집을 할 때 남자 피험자, 여자 피험자 이렇게 나누는 거는 아주 용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험자 입장에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뭔가 다른 조건들을 붙이면 이제 조금 더 까다로워질 것 같아요.
구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교수나 실험자들이 이제 피험자를 구할 때 보통 자신의 학생들을 많이 하는데 학생들을 이제 새삼스럽게 막 키 몇 이렇게 재가지고 몇 이상은 이렇게 오고 몇 이하는 이렇게 오고 하면은 좀 귀찮잖아요. 교수들 실험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딱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인 남녀 차이로 나누는 게 아마 가장 그 사람들 입장에서 용이하지 않았을까 하는 짐작이 되네요. 예, 저가 만약에 연구자라면은 남녀 이제 차이에 대해서 좀 더 흥미가 갖게 되는 게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인종차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인종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들 간의 생물학적 뭐 기능이 다르거나 이건 좀 덜 하잖아요. 물론 이제 피부 색깔이 다르거나 그런 데에서 뭔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일단 남자랑 여자는 일단은 생물학적으로 이제 그 번식을 위한 그 기능이 조금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차이가 이제 생물학적 요인에 기인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사회적 요인에 기인하는 건지 그것 때문에 지금 되게 더 흥미가 생기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사회적 요인이고 어디서부터가 이제 생물학적 요인인지까지 이제 좀 되게 궁금해서 그것 때문에 좀 많이 흥미가 쏠리는 것 같아요. 저도 좀 동의하는 편인데요. 이유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생물학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과대 해석하는 가장 큰 경우가 혈액형이라고 생각해요. 생명과학 하시는 분들은 친숙하시겠지만 블러드 그룹에 당 하나가 더 있는 거거든요. 그 당 하나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뭉치고 안 뭉치고 근데 이제 그거를 처음에 봤는데 뭐랑 연결이 될 것 같으니까 인지적으로 확증 편향이 있는 거죠. 내가 차이를 보고 싶어하는 경향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남녀의 차이는 그보다 훨씬 커요. 유전자 하나가 다르잖아요. XY랑 X가 하나 더 있다는 거가 생물학에서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실제로 그 다음에 굉장히 기초적인 영역에서부터 차이가 나요. 아까 얘기해 주신 그 SDN (Sexually Dimorphic Nucleus) 같은 경우에도 그거는 시상하부에 있거든요. 시상하부는 상당히 기능이 보존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항상성 유지와 같은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기능에도 거기에서부터 다른 거죠. 시상하부에서부터. 근데 차이가 실제로 존재하고 그 차이가 유의미할 정도로 크고 특히 저는 그 시상하부를 연구할 때 GA에서 메일 피메일 나눠요. 왜 그러냐면 메일 피메일 같이 놓고 하면 노이즈가 엄청 심해져요. 그러니까 아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얘기해 주셨는데 그건 그래도 통계적으로 말이라도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나누고 싫어하면 통계적으로 의미가 점점 없어져요. 제가 메일 피메일을 차이를 보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요인으로 인한 차이를 보고 싶어서 하는 건데도 그 두 가지를 섞으면 그 두 가지가 너무 헤테로지니어스해서 너무 달라서 해석이 안 돼요. 해석하기 정말 어려워져요. 근데 그런 생물학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차이를 보고자 하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뭐 차별까지 나아가는 그 단계에 있어서는 뭐 자연주의 오류가 발생한다든지 논리적인 오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연구자가 남녀의 차이를 보고자 하는 것 자체는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차이가 생물학적으로 유의미하고 크기 때문에 보게 되지 않을까 연구자라면. 그리고 아까 10개 중에서 왜 하나의 차이만 집중하냐 9개 같은데 라고 했는데 사실 하나의 차이가 그 형질을 다르게 만든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머리 색깔을 바꾸는 게 3 곱하기 10의 9승계 베이스페어 중에 그러니까 염기 쌍 중에 하나가 딱 바뀌어가지고 머리 색깔이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에 집중을 하잖아요. 나머지 다 같은 걸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연구가 그런 방향으로 세팅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약간 첨언을 하자면 쉽게 해서 한 개의 차이를 보는 거는 그 행동 쪽 연구들에 대한 예시였고요. 생물학적으로 이제 그 성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다른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연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차이 연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한 이 차이를 보고자 하는 거는 인지적 차이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연구는 과연 가치 중립적인가에 대한 이야기의 연장선상이에요. 과학이란 것은 사회적 비용이 높으면 사회적 가치보다 연구를 하지 말아야 될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저는 흥미로운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질문의 내용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제 식으로 바꿔서 여쭤보고 싶은데 다른 분들한테 사실 남녀의 차이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건 사실 엄청 오래되어 있었던 어떤 사회적인 부분이죠. 저는 사회과학도니까 사회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사실 오래전부터 남녀 차이에 대해서 궁금해온 사람들은 많은데 그럼 저는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럼 왜 그 사회적인으로 존재해왔던 오랜 이 궁금증이 오늘날에는 과학의 형태로 그것을 인증받기를 원하는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확고불변한 진리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쟁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과학적인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차별을 하려는 쪽이든 아니면 평등을 말하려고 하는 쪽이든 그것이 엄청 강력하고 튼튼한 기반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위에 올라서서 자신의 주장들 더 전개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는 거겠죠. 이 질문에서 제가 답해야 될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학을 하는 이유가 뭘까? 과학이 무엇을 위해서 복무할 수 있을까? 저는 엄밀히 말하면 과학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은 과학은 우리가 실제로 어떤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밝히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세상에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지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김승섭 교수님이 이제 인권주간 때 강연을 하셨는데 김승섭 교수님께서 강연하실 때 인상 깊었던 말은 그거예요. 어떤 차별과 정하려고 하는 전선이 있을 때 과학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전선에서 가장 강력하고 튼튼한 영역을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저 역시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고 이 현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얘기를 하려는 사회적으로 운동하고 있는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시점에서 튼튼한 다리들, 튼튼한 연결고리들 만들어주는 것들이 과학이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은 비용이 얼마가 됐던 간에 과학의 가치는 엄청 크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실은 저희가 이 질문까지 도달한 이유가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에게는 개인차라는 것도 있고 뇌의 신경 가속성이랑 특징 때문에 우리가 과학적으로 실제로 달라요, 뇌가 달라요, 인지적으로 달라요라는 차이와 사회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그랬어요가 구별이 되게 힘든 변수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연구를 하면 할수록 사회적 영향력이 더해져서 차이가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어느 정도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남녀 차이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쌓일 거고 그럼 이게 혹시 문제를 만들진 않을까 이런 연구를 계속하는 게 옳을까? 그런 기반에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 중에 제가 이제 읽었던 책 중에 진화 사회학 관련된 책을 읽었었어요. 거기서 이제 남녀 차이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진화 심리학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그 분이 이제 주장을 하셨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뭐 1년 동안 다 이제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러다 이제 뭐 생산 활동이나 이런 거 하기에 더 에너지 소모가 훨씬 많이 필요하고 남성의 경우에는 그 자기가 직접 수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활동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더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대함을 추구하는 경향이 더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성은 안정적인 전략을 취하고 남성은 더욱더 도박적인 전략을 취해서 그 도박에서 성공한 사람은 이제 더 큰 걸 받지만 이제 도박에 실패한 사람은 더 적은 걸 받는다.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이제 저희가 보기 쉬운 거는 이제 남성의 경우 이제 성공한 남성 이렇게 성공한 여성의 차이만 이렇게 비교하는데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남자 불황자가 훨씬 많을 거고 결국에서 이제 거기서 말하는 거는 사회가 만들어지는 게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이 태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회는 그 과반수 갖고 있는 생각을 기준으로 이제 구성이 된대요. 그 사람이 이제 그런 과학적인 실험 결과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이론이나 학설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가능성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연구를 했으면 또 다른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 모습들이 과학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여러 가지가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저런 연구를 통해서 어떤 게 더 맞는 것인지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여지들을 더 많이 만들어준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이미 연구되어 있는 남녀 차이에 대한 연구들이 있을 거고 지금까지는 그게 가장 주도적인 남녀에 대한 설명으로 봤다면 앞으로 다른 연구들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차별을 강조하는 이런 섹시즘적인 연구들을 좀 더 평등한 프레임을 볼 수 있는 다른 과학적 틀들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남녀 차이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는 게 옳을까요? 뭐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사회적인 차이가 있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면 사회적인 모습보다는 생물학적인 부분을 더 많이 보게 되겠죠? 근데 생물학적인 부분은 사회적인 것에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해봤던 얘기니까 약간 변경해서 남녀 차이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는 게 옳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까지 계속 연구해왔던 것처럼 하면 유로섹시즘이 재생산될 확률이 높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계속 연구를 할 거고 기존에 연구해왔던 방식대로 할 거니까. 저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학자 분들과 함께 연구를 하든지 사회학자 분들이 많이 개입을 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과학적인 부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회적 영향력들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라는 답을 냈는데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과학의 가치를 믿고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근대 과학의 시작이 코페르니쿠스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요. 코페르니쿠스 시대의 그 연구 결과 뭐 지구가 중심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결국은 그게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미치게 될 사회적 파장 그 당시에는 상당히 컸죠. 그리고 그게 어떤 인간의 가치를 부정할 수도 있다는 거고 생각을 했고 그걸 알면서도 그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하죠.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냐면 과학적인 방법을 잘 사용해서 잘 수행된 연구라고 한다면 그 해석 여하에 따라서 어떤 경향성이라든지 과학적 주장 자체는 자유롭게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떤 성차별적인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크게 이제 나눠보자면 첫 번째는 과학자들이 직접적인 연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펀딩 소스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아까 김승섭 교수님이 되게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이제 그분이 연구하신 것 중에 크라우드 펀딩을 받아가지고 트랜스젠더에 대한 건강 연구를 했던 게 하나 있어요. 그런 연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연구비를 딸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연구비를 따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이제 어떤 회사들이 혹은 어떤 뭐 정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려고 한다면 펀딩 소스를 잘 만드는 게 현실적인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과학적인 방법론 자체를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게 가장 근본적이고 제가 제시한 두 번째 해결책인데요. 아까 그 발표를 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이 그 뉴로섹시즘의 정의를 할 때 고정적으로 배선된 성차이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뉴로섹시즘이다라고 정의를 해주셨는데 존재하죠. 네, 고정적으로 배선된 성차이는 분명히 존재하죠. 예를 들어서 성적인 어떤 섹슈얼 리프로덕션과 관계된 기관에 배선되어 있는 뉴런은 뭐 특별하게 사고 당하지 않는 이상 바뀌지 않고 그거는 플라스티시의 영역에서 이미 벗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쓰는 어떤 문화 혹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아까 피밸류 얘기도 있었는데 그리고 데이비드 버스가 이게 오차가 너무 큰데 받아들일 수 있느냐 우리가 피밸류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하고 거기서부터 새로 출발하지 않는 이상 그 지금 합의된 바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주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과학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거를 해석하고 이런 것들을 그 아까 보신 것처럼 뭐 피밸류 해석하고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이 배울 수 있다면 그래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낼 수만 있다면 과학적으로 그리고 사실이 변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게 된다고 한다면 조금 더 이 남녀 차이에 대한 연구 자체가 정말 남녀를 잘 이해하는데 오히려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차별을 만들어내는 거를 반대하는데 혹은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는 데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스티븐 제이 굴드라는 아저씨가 옛날에 그런 논문을 썼대요. 그 산마르코 성당의 스펜드럴과 팡그로스 패러다임이라는 논문을 썼다고 하는데 팡그로스가 여기서 나오는 게 흥미로운 게 이제 캉디드라는 소설의 주인공이거든요. 캉디드라는 소설을 보면 엄청 재밌는 게 낙관주의를 까기 위해서 쓴 소설이라서 이 캉디드라는 이름이 붙은 이 순진한 소년이 어떻게 개고생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온갖 말도 안 되는 일들로 개고생을 당하는데 옆에서 팡그로스 박사님은 계속해서 그래도 세상이 신에 의해서 아주 완벽하게 잘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실현에 다 의미가 있는 거다라고 옆에서 꾸준히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이스 굴드 아저씨는 이걸 가지고 그런 거 비판하고 싶었대요. 어떤 결정론들, 과학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목적론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었대요. 이 세계 자체가 엄청 완전하고 잘 창조되어 있고 균형 잡혀져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의 과학적 지식들이 그거에 복무하는 형태로 어떤 목적론에 복무하는 형태로 연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걸로 알아요. 저도 정확히 과학자들에게 요구되는 건 그런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목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목적에 종속되어 있는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는 순간 사실 반드시 어떤 아집에 귀착하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전에 그 대중서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있다는 것 어떤 대중들의 통념에 부합하는 그 사실을 재생산하기 위해서 과학을 끌어다 쓴 결과 자기 논문과도 배치된 글을 쓰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과학자들의 윤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하나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그거예요. 저는 질문 던지는 방식 자체에 대해서 사실 숙고할 필요가 엄청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남녀 차이에 대한 연구라고 했을 때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이 집단이라든가 범주는 사실은 과학에도 비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사회적인 것으로부터 비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여성이 무엇이다, 남성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대부분 사회적으로 만들어져 있던 어떤 젠더 롤들을 바탕으로 투사해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엄청 급진적인 어떤 철학자들과 해석자들, 이를테면 뭐 버틀러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예 원본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모사본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그 모사본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원본을 이해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를테면 우리가 여성을 연구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여성이라고 호명한 그 순간 이미 우리가 기존의 사회로부터 받아왔던 여성에 대한 키워드들을 그 여성이라는 거 특정된 대상을 연구하려고 도입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학이 실제로 존재하는 생물학적 성차를 밝혀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에 의해서 포착되지 않는 부분들, 우리가 기존까지 살았던 어떤 사회적 이해에 의해서 언어 체계에 의해서 포착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재현되지 않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금씩 발굴해 나가면서 과학적 지식의 지평을 넓혀준다면 남녀 차이에 대한 연구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간에 대한 연구 자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가 남녀 차이를 이해하는 방식 자체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남녀 차이에 대한 연구라고 말해서 질문할 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그래야 남녀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과학적 알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이 논지 정리가 가능할 거거든요. 아무튼 그냥 이건 제 생각입니다. 예. 예, 저도 이 질문이 딱히 마음에 들진 않아요. 남녀 차이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는 것이 옳을까? 근데 만약에 답을 내려 한다면 저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바이올로지를 전공하는 입장으로서 이분도 잘 말씀해 주셨듯이 유전자 차이, 쬐끄만 거 하나하나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에피제네틱스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어제 수업에서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백인이랑 동양인이랑 후성 유전학적 적용하는 게 완전히 다르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동양인의 경우 어떤 유전자를 변형시켰을 때 위암으로 발현되는 발현, 백인에서는 그 유전자가 변형이 돼도 위암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한국에서 연구하는 후성 유전학적 연구들은 백인들한테 씨알도 안 먹힌다. 그 유전자 하나하나 차이가 정말 다르다는 거를 정말 잘 알고 있어요, 저는. 근데 그 차이를 차별로 이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기 당장 앉아 있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유전자가 하나하나 다 다르고 뇌의 크기도 다 다르고 생긴 것도 다 다른데 이거는 왜 차별로 이어가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앞에 말씀하신 분이 대중들에게 과학적 방법론이나 P-밸류 같은 거를 잘 알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게 엄청 힘들다고 느끼는 것이, 당장 제가 이과인데 제 주위에만 봐도 P-밸류가 뭐야? 이런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좀 더 넓게 퍼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방안은 의무 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의무 교육을 할 때 차별을 하지 마라. 차이가 혹시 나중에 이 연구가 좀 더 진전이 돼서 명확하게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차별로 이어가면 안 된다. 다른 것이다. 이렇게 의무 교육 때부터 잘 이게 심어주고, 과학자들도 편향이 주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런 주관들이 생기지 않도록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뉴로섹시즘과 과학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일단 부족한 발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다양한 좋은 의견들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뉴런인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시면 지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제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그럼 이제 사회적으로 각 어떤 시대나 그런 어떤 집단이나 그런 그 컬처마다 그런 남자상이랑 여성상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시대적 차원에서 그런 사회적 남성상 그리고 여성상이 바뀜에 따라 어떤 뇌 구조에 시대적 전 인류적 변화가 존재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모르겠네요. 연구를 해봐야 할 텐데 네. 문제는 그 시대의 뇌를 구할 수가 있으면 17세기 뇌 하나, 18세기 뇌 하나 이렇게 있으면 좋을 텐데, 근데 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수학 문제 보셨죠? 여성하고 남성한테 수학 문제를 풀게 시켜요. 맨 앞에 성별을 적으라고 하는 것하고 성별을 적지 않고 맨 마지막에 성별을 적는 것만으로 여성의 수학 점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났어요. 그러니까 단 하나의 큐만으로도 사람의 행동이 그렇게 바뀔 거고, 행동이 바뀐다는 것은 이제 그게 지속되면은 신경 가속성에 영향을 미칠 거고, 그렇다면은 당연히 시대상이 바뀌고 여성상과 남성상이 바뀌고 혹은 여성과 남성이라는 생물학적 성의 구별들에 대한 것들이 바뀌게 되면 그렇다면 뇌도 바뀌지 않을까라는 추측은 해볼 수 있겠죠.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여기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